핫3 세 번째인데요. 종부세 대란, 종부세로 부동산 안정, 효과 논란 재점화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 인원은 약 122만 명으로 작년 대비 31%가 늘었다.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납세자들은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런 건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내? 이렇게 되는 거고 올해 3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이 종부세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종부세 내는 사람이 3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좀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그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작년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한 17.2%, 17%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그거 보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두 배, 세 배 올랐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통계니까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7.2% 올랐고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겠죠. 얼마나 늘어났는지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8%. 우리나라에 집 가진 사람이 1,510만 명 정도 되는데 8%가 종부세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정부 여당이 이제 11억에서 14억으로 좀 올리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됐고,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바람에 그리고 이제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거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 이게 이제 동결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대상이 이렇게 늘었다. 다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또 하죠. 한꺼번에 많이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거군요. 그러니까 저 세금 낼 사람들은 30만 명이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좀 낮아져서 이건 이제 정부 여당이 입법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3개예요. 알아두시면 지금 이 순간 후에 도움이 될 텐데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 규제는 좀 완화하겠다는 점, 세부담은 감소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약을 했고 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종부세법이라고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입법사항이에요. 이 야당이 반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점 아시고 그 대신 금액은 약 한 120만 원 정도에서 이게 108만 원 정도로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부담은 좀 낮아졌지만 이 대상은 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 소위 말하면 9억에서 15억 이 사이가 좀 늘었어요.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는 거는 사실은 이런 점은 좀 불만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고가주택 15억이 넘는 주택보다는 감면폭이 오히려 좀 줄었다. 이런 점에서는 1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여지가 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만들 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사실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국회도 많이 국회 이제 여당, 현재 여당, 야당 다 가서 이제 의원들 대상으로 토론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 세 가지를 좀 간결하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이건 이제 보유세죠. 취득세, 보유세 중에 재산세와 따로 이렇게 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고 위해서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집값 상승률보다 3배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종부세를 한 2, 3% 내는 세금으로 진짜 부자만, 찐 부자만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8%가 내는 세금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인데 사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거의 10억에서 11억이거든요. 좀 내렸으니까 지금 조금 달라졌겠지만 물론 이제 공시가격이니까 실제 가격은 한 12억에서 15억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에 좀 맞지 않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안 맞다. 오히려 이제 공시 가격하고 실거래가가 서로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집값 안정, 정상화에 역행한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집값 하락에도 무주택자 청약 줄 섰다 이거예요. 예.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에 나온 신축 단지 청약에는 실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던지면서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 하반기 7월에서 11월 청약 경쟁률은 7.35대 1로 상반기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7.35대 1이에요. 네, 높죠. 글쎄 서울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청약의 양극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서울은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인생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주택 보급률이 95%밖에 안 돼. 전국적으로는 104%인데 이거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 105인데 약 한 9% 이상이 좀 10% 가까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하나 있고 그만큼 대기 수요가 잠재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내리고 있지만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둔촌주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비교적 그래도 시세 대비해서 좀 낮다. 지금 하락기에도 그 가격을 보면 가격 그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성장 지역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이제 서울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는 지금 서울도 마이너스 피라고 그래서 마피가 붙은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분양가보다 더 아래로도 내려가고 또 하나는 천왕역에서 구로구 천왕역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은 미분양이 나서 사실은 3천만 원을 오히려 할인을 해주면서 이제 분양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 다만 동탄이나 파주는 미분양이 난 데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완판이 됐고 청약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7.3대 1로 끝났다. 이게 지금 오늘의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고요. 공급이 부족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작년보다 건축비는 거의 40% 올랐어요. 맞아요. 인건비는 35%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분양받는 것보다는 올해 분양받는 게 분양가가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그리고 지금 또 전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지금 전세를 계속 살 것인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금이 좀 준비된 분들은 상기 신도시도 있지만 서울에 분양될 때 우선 분양받자 이런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분양이 된다면 지금 분양 예정지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분양 예정된 곳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소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이 많이 나왔어요.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이게 한 3만 가구 정도는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6만 가구 정도로 확 줄었더라고요. 아니 6천 가구 말을 잘못했어요. 분양 물량이 줄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 물량이 나오고 이게 거의 70~80%의 서울은.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게 이제 역세권, 공공 재개발 재건축. 또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는 꽤 많아질 것 같아요. 윤 정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정책이 서울이 앞으로 5년간 50만 가구, 수도권이 158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270만 가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안전진단이라든지 네. 제초안도 좀 완화되고 네.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든지 또 공공주도, 공공참여 뭐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청년주택 공급 이런 걸 통해서 공급 물량은 많이 나올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지역은 겁먹지 말고 한번 덤벼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봅니다만은 노량진 같은데, 네. 예? 네. 거기 엄청 지금 재개발 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분양이 다 끝났나? 분양할 것 같고 흑석동도 마찬가지로. 아, 그럼요. 예. 여기 그런 지역들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많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너무 비싸서 덤비기는 좀 그렇지만 한남동 쪽도 있는 거고. 네. 그 또 용산의 노른자이죠. 저 한남동. 아현동? 네, 아현동 아현동도 쪽도 있어요. 있고. 네, 그죠? 많아요. 네, 그런 쪽들이 있으니까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진짜 여기서 이제 분양은 네. 부동산 경기가 꺾이더라도 서울 지역이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장 지역, 네. 핵심 입지, 그걸 노른자이라고 하는데 코어롭게 이런 네. 지역들은 분양은 노려볼 만합니다. 물론 지금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마피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P라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런 것들은 예외적이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금리 오르는 게 문제기는 합니다만 이제 정부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대출 제한도 네.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 대출이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갔거든요. 물론 이번에 둔촌주공 84제곱미터는 분양가가 13억을 넘어가니까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규제도 많이 금융 규제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연령대 사람들은요 그걸 봤어요. 예전에 집값 막 한참 떨어질 때요. 반포에 지금 그 무슨 아파트더라? 지금 제일 비싸다시피 한 아파트에서 반포자인가? 예, 반포자이나 미분양된 레미안. 걸 봤어요. 그 미분양 됐었죠. 그래서 거기 저한테 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네. 엄청 떨어진 값에 그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걸 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또 그런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저는 가능성이 그 정도 있어요. 예, 그 정도까지 가능성이 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 영향 요인이 많은데 딱 세 가지만 간결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만 들어도 제가 온 보람이 있고 오늘 저와 함께 한 분들은 사실 이제 이게 유튜브가 많은데 이것에만 적어 놓는 이유가 너무 얼치기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얘기도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97년 말에 있었던 우리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 같은 연구자나 학자들은 좀 한 30%를 봅니다. 어쨌든 333 법칙이라고 있는데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확률은 30%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가 빠졌느냐 봤더니 평균 고점에서 한 35% 빠졌어요. 이건 데이터로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른데 30에서 50%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예, 반토막. 그러니까 요즘 반토막 뭐 마포도 지금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시기 그리고 하락 기간이 그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어요. 2008년하고 지금 닮은 꼴이 많은데 그때도 2007년부터 내리기 시작이죠. 본격 2008년부터 내렸는데 2013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5년간을 계속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빠진 것들이 많아요. 만약 그런 현상, 이게 뭐냐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이 경기가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뛰고 저성장이 온다면 그리고 이게 장기화 온다면 이걸 우리는 복합불황이라고 그러고 복합위기라고 그러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오지 말란 법이 없죠.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분양이 양산이 되고 집값도 반토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 바닥에서 저점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올 거죠. 다만 확률은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제일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1, 2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아니라 이제 L자형으로 좀 횡보하고 적정한 시기에 다시 경제가 금리가 내리고 그 양적 긴축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때 다시 오를 거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그런 전망이 하나 있고 1, 2년 정도 또는 한 2, 3년 정도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5년 정도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현재는 한 두 번째 정도의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지금 일부가 말하는 대로 내리면 바로 다시 반등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좀 낙관적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그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사실은 두 가지.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패턴, 사이클을 좀 참고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짧아질 거라는 설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거품 붕괴와 즉각 거품 붕괴와 관련이 있어요.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나오는 국책이나 연구기관에 나오는 걸 저는 밥만 먹고 이걸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20 내지 30%,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은 한 3, 40% 정도 거품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는 설이 많아요. 워낙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라, 3배를 올랐으니까요. 맞아요. 3배가 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거품이 뭐예요? 거품은 언젠간 빠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튤립 거품이나 닷컴 거품이나 우리가 또 2008년 이런 쪽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빠진다는 원칙, 그러나 거품이 서서히 빠질 건지 급격히 빠질 건지는 연착륙, 긴착륙에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본다면 거품이 많이 쌓인 곳이 그러니까 강남을 예를 들게요. 강남은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 가장 늦게 내리지만 사실은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락기가 본격되면 하락은 이미 본격 시작됐어요. 올 여름부터. 사실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낙폭이 깊어진 것은 7월, 8월부터예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이런 자산 시장에 부동산에 여파를 미친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거품이 많이 낀 곳 위주로 하락폭은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 이제 사이클이 좀 줄어들, 근데 이 얘기는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내년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급락해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착륙이 와서 자산 가격이, 시장이 붕괴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그때는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락폭을 좀 보라. 우리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거시경제 흐름을 좀 매크로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고점이 거품이라면 그 거품이 거친 다음에 다시 오를 때 그럼 그게 거품만큼 그 전 고점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건가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은 그래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 항상 그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한 분야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붕괴되었을 때 오르는 순서가 이게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그 수급 불균형 지역이 그게 서울이죠. 그리고 성장 지역. 성장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 그러니까 교육, 교통, 상업, 산업, 상업, 커머스, 이커머스 하듯이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행정계획, 도시계획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듣는 분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네 가지가 근데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거예요? 예, 알 수 있죠. 그런 지역들,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와 인천 정도이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천안, 아산이나 뭐 세종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지방은 대부분 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반등이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금리가 얼마만큼 내리고 유동성이 커지냐.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본래는 우리나라는 수요 공급이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하고 금리와 유동성 그다음에 이제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금리와 유동성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40 내지 50%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팁을 하나 드리면 금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담대 금리가 막 7%, 8% 이르잖아요. 네. 이게 다시 2 내지 3%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한국은행이 유동성,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통화 완화를 하게 되면 이때 부동산이 그때 하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 바닥에 이르면 본래 정부의 정책도 완화가 돼요.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분모인 집값은 많이 내리고 분자인 전세 가격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전세 가격이 내리면 더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딱 좋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가 얼마만큼 내리는가, 정책이 얼마만큼 내려서 예전에는 심지어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없앤다고 지금 여당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가 오면 양도소득세를 안 매긴 때도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만약 이런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사도 된다. 이게 굉장한 신호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셀코 부동산 라이브 핫3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새 35,000 가구 재건축 심의 통과. 네. 20곳 신통 기획도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울시가 최근에 정비 사업 심의를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의 속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멈춰있던 서울 정비 사업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들 기대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재건축의 바로미터다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 야 저기는 되게 시간 끌 거야 안 될 거야 이랬는데 신통기획이라는 게 나오면서 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빨리 추진이 되더라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여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단어가 좀 낯설어요. 좀 복잡한데. 우선 35,000인데 저기에 26,000 정도가 목동입니다. 네. 지금 잘 나오고 많다. 있는데 네. 강남구 음마와 최근에 든 게 대치미도입니다. 네. 이거 대치미도도 유명하죠. 네. 네. 이 아파트가 지금 소위 정비 사업 네. 우리가 재건축 심의를 첫 관문을 지금 통과한 거거든요. 이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저도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통과하기가 그동안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오세훈표의 소위 신통기획이 지금 효과가 더해져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혜택 단지가 35,000 가구가 지금 물꼬를 텄어요. 네. 이게 지금 1위가 이 목동이에요. 지금 나왔죠? 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이 정비 사업 지구가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은 저도 뭔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사실은 어려운데 그냥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마, 여의도 시범 음마 같은 데는 35층으로 지금 됐어요. 층고가 여의도 시범은 저게 가장 신통기획의 네. 첫 번째 저 수혜가 되어서 60층까지 올라가요. 거의 60층까지 오래됐죠. 됩니까? 그러니까 신통기획의 혜택을 본 거죠. 이제 조건이 있는데 다시 하나씩 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라든지 목동, 요즘 목동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어쨌든 한남까지 포함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신통기획이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신통기획의 효과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인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허가도 오래 걸리고 이걸 서울시가 직접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것이죠. 이게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이걸 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단축되니까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목동 지역은 굉장히 막 뒤통수 맞았다 쏘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소위 목동은 26,000호를 53,000호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겠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1, 2, 3단지가 해당이 됐거든요. 이게 좀 분위기가 들떴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은 다 모를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재건축을 통한
우리가 이제 이게 수익성, 사업성이라고 그러고 정부는 이걸 공공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앞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이익의 절반 정도는 공공에서 환수하겠다. 환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공지원 민간 이 주택,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방법이에요. 한 20% 정도를. 그리고 소형을 좀 일정 물량을 넣어라.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조합원 분들은 좀 불만일 수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파트가 빽빽하게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대신 층고와 이제 두 가지를 높여줘요. 층고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다. 인센티브를.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되게 해주겠다. 사실은 뭐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 말하면은 좀 기분 나쁘고 좀 반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늘어나는 또 용적률이라든지 혜택의 50% 정도는 저는 지금 집 없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도 낮고 집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이란 얘기를 제가 뭐 서울시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혜택을 주되 또 이러한 임대 아파트라든지 소형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 또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런 면들은 함께 좀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통 기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는 단지도 있고 싫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할래 이런 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